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연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교내 비정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주라는 말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하신 그거 맞습니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 일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짧은 기록 혹은 일기처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이야기인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오늘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까지 겸직한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박 장관의 음주운전은 20년이나 지난 일이라면서 이미 법원에서 선고유예란 판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올해 퇴직 교원 가운데 376명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 119명은 박 장관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됐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송옥열 서울대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송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과거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외모 품평을 해 학교 징계위에도 회부됐었다고 하죠. 대통령 대변인실은 후보자의 사과로 일단락된 사건이고 학교에서 징계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법률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잇따른 인사 논란, 불법은 아니란 말로 넘어가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국회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문을 연 건지는
네. 일단 문은 열었으니까 국회의장을 그렇습니다. 뽑기는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원구성 협상 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따로 또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 느낌이 이제 활짝 연 건 아닌가 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네. 일단 이제 5월 30일 날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국회가 공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애초 합의대로 넘겨주는 대신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조 등의 어떤 절충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지만 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국민의힘이 거절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결국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을 하고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 이걸로 이제 국민의힘의 압박에 나섰던 그런 상황이죠. 주말 동안 원구성 협상이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한 오전 넘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걸 약속을 해주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민주당이 수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는 그런 실마리가 풀린 그런 상황인데요. 양당이 의원총회를 거치고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선의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부의장으로는 4선 김영주 민주당 의원,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선출했는데 김진표 의장의 경우에는 당적을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죠. 국회법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고 그다음에 갈등을 절망으로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을 희망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자라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그 과제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겠다라면서도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제 역할을 하겠다. 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인 거냐? 일단 헌법에 명시된 국회 예산심의 의결권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개헌 의제를 나름대로 던진 건데 네.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되는 것인지도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 문제 얘기했는데 실제로 된 경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국회 문을 뭐 연 것도 아니고 안 연 것도 아닌 뭐 오물쩍한 상황이다,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이제 차차 논의하기로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네. 만약에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했으면 이 협상도 당분간은 또 완전히 이제 파행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이좋게 의장단을 선출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도 사이좋게 하기로 좀 이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여전히 쟁점인 거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는 이 반대급부로 뭘 할 거냐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돼서 사실상 여야 5대5 동수 구성과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절충안을 주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제안한 바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 안 하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라는 정도의 안만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입장이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 이게 지금은 이제 최대의 쟁점이 이제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고 일단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서 11대 7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쟁점이 되는 법사위에 더해서 대개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운영위원장 그리고 이 정책적인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행안위, 가방위 이 상임위를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갈 길은 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 굉장히 뭐 민생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국회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다행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그럼 39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자신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배우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렌터카의 임대료 등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사실상에 이제 사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정치자금을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다. 하지만 좀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되겠죠. 수사 의뢰돼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은 임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인사청문 대상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임명 제가를 했는데요. 일단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을 빨리 임명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설명이고 네. 박순애 이 후보자의 경우도 국가 교육이 출범이라든지 교육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국회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에 앞서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이 세 후보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서 네. 실제 이제 이 재송부 기한이 지나도 원구성 상황을 보고 이제 임명 강행할지는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 상황에서 또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김승희 후보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남은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안을 제거할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을 찾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아쉽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앞서 김승희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네. 김승희 후보자 사퇴하기 전에 자진 사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문제는 이제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과거 음주운전 논란 그리고 최근 보도를 통해서 갑질 논란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어떤 이 연구 과정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20년 전 일이고 20년 전 기준과 현재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국민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이다. 만취 국정 운영이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임명부터 강행하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라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송홍열 후보자 역시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렇습니다. 송홍열 교수가 과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할 때 네.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것에 관련돼서 오늘 송홍열 후보자는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경제가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송홍열 후보자가 2014년 1학년 학생 한 100여 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서 만취한 상태에서 외모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외모가 중상이다, 중하다, 넌 상이다 이렇게 품평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여학생에게 너 없어서 건배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옆에 있는 남학생에게 다른 여학생을 가리켜서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다든지 네. 여러 논란이 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이런 학생들이 양해를 해서 끝난 얘기다라고 송홍열 교수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홍열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처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된 사안인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후에 좀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라고 했고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걸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도 없었다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법고시 동기인 송홍열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 지인 정치가 아니라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인 정치를 넘어서 이제 지인 정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하철 성추행이 직구준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는 내용의 시를 쓴 사람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희롱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런 문제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인지 의문이고 황당하다. 인사검증의 부실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살림이라는 게 총무비서관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참 또 논란이 됐던 그 시인이라고 하는 그 검찰 출신의 검찰사관 출신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경찰청장이 내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지금 이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인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근 차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정보통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급으로 이제 승진을 했고 이후 4일 날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그런 상황인데 지난달 8일에 경찰청 차장에 내정됐을 때도 이거는 사실상 차기 청장 승진을 염두에 둔 정치 작업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유력하다라는 평가였는데 그런데 좀 여러모로 이제 여론의 흐름이 변화가 좀 감지가 된 게 이 경찰 인사 번복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게 막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쭉 나왔었습니다. 네.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특히 장애인 단체의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법적인 어떤 처분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코드 맞추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또 나오는 보도는 김광호 서울청장이 아니고 윤희근 경찰청 차장으로 다시 그러면 내정하는 분위기다라는 거여서 아마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좀 의식하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경찰청사 앞에 모여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실효적으로 이원화를 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데 굳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할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내놨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행안부 앞에서 또 이제 전국 단위 경찰서 직장협의회장들이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식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일선 경찰들의 이런 반발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사 문제가 또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그리고 사실상의 뭐 언론 표현으로 의하면 뭐 데드크로스 아니냐 이런 제목을 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여론조사들 결과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지지율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뚜렷한 상황이죠. 그건 이제 수치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나토 정상회의 순방 효과도 없다라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분석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해외에 순방을 하고 돌아왔을 경우에 그 순방 성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또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지지율이 뭐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효과가 없고 그런 이제 지지율 하락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문항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좀 리더십이 독단적이라든가 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나온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부 조사에서 이 지금 보수 정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고령층 유권자들도 일부 이탈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상당히 여러모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지금 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언론의 데드크로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인사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20일 안에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비슷한 문제 물어봤는데 지지율 하락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지율의 어떤 하락 국면에 이런 것에 책임을 또 여당 대표이고 최근에 내용의 어떤 한 축인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자신이 역할을 맡으면 이 지지율 문제는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역할을 그런데
이른바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주지 않고 있어서 네. 답답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자신한테 역할이 너무 없지 않느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재차 반복을 했습니다. 네,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내부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 거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고위원회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를 보이콧하는 일 때문에 좀 어수선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뭐 악수를 둘러싸고 네. 이런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고위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불참을 했는지 언론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성삼락 의혹 해소 전까지는 최고위 참석이 어렵다라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최고위원은 당원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확히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일단 송구하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고위가 열리는 테이블에 앉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어요. 그렇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기로 즉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만 선거인단 비중에 대해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로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이제 룰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를 줄이는 대신에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좀 이 논란이 됐던 이 당권 문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2개월 내에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 부여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도 네. 예비 경선 당선인 수가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3인, 9인 이상일 경우에는 8인으로 현행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출마가 무산됐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 당원이어야 지금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요. 네. 지난 2월 14일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가 우상호 비대위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네. 이 결론에 따르겠다라는 게 박지원 전 위원장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를 했는데 당무위에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즉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 출마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해보겠다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또 도발적인 반박을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 일지입니다.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0269님께서 시사야 식당 마치고 퇴근하면서 들어요. 주방에만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시사야로 알아갑니다. 시사야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840님 매일 퇴근길에 듣고 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시사 방송을 챙겨 듣는 건 기본적인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친절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대학교 교내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시위에 대해 일부 재학생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자 재학생인 혜슬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공대의 혜슬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재학생이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형사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까? 네, 사실 그 형사소송은 고소와 고발로 두 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현재 업무방해 명목상의 고소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와서 이제 수사를 해본 결과 생활소음 이내여서 고소가 취하되었고요. 미신고 집회 명목으로 고발이 되었던 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근데 혜슬 씨가 직접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리는지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공부에 방해될 정도였습니까? 아니 사실 뭐 도서관 밖에서 학관을 마주하는 그 공간 사이에서는 당연히 소리가 들리지만 네. 공부를 실제로 하는 도서관 안에서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였고 뭐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사실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소리였다고 생각해요. 또 학교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도서관에서만 했지만 수업을 다른 관에서 들었던 친구들도 왜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대자보도 붙고 뭐 노동자 지지 서명에도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소송 이후에 공대위에서 이제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매년 시끄럽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문을 썼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2,900분의 참여를 받아냈고요. 네. 네.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산출해보니까 약 1,0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위가 불편하다 이런 학생이 있긴 한 거죠? 뭐 고소를 하신 분이 계시겠죠. 네. 교수진도 목소리를 냈어요. 나윤경 교수님의 사회 문제와 공정 과목 강의 계획서에 청소 노동자들에게 소송하는 학생들의 공적 감각이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수업만은 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마일리지라는 것을 넣어서 수업 신청을 하는데요. 네. 맥스 마일리지 넣겠다고 다 벼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실라버스의 요지는 소송건뿐만 아니라 에브리타임이라는 어떤 극단적이고 편향된 온라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이기주의와 반지성 어떤 그들만의 공정 감각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고소당한 청소 노동자 김현옥 씨는 학교가 문제니 고소학생 비난을 멈춰달라. 이렇게 오히려 학생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너무 학생만 비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또한 고소한 학생분이 뭐 아주 악한 사람이고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고소를 결정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만든 건 학교 주체이기 때문에 원하청의 어떤 재앙적인 권력 관계나 불안정한 노동 환경 이런 것 다 구조적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에게 잘 가르쳤어야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원청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보장하지 않은 것도 사실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 대상이 결국 학교 측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네네.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사실 거의 뭐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저희가 집회하는 현장 항상 나가보면 총무처 앞에 있는 백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백양관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역 경비를 써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사실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저희에겐 되게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측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혹시 설명한 게 있습니까? 학교가 설명을 한 건 없고요. 사실 매년 반복됐던 문제예요. 이게 농역을 써서 용역 하청 노동자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시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학교는 그때마다 다른 대학 사업장에서 도장을 다 찍으면 그때 우리가 찍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발 빼고 다른 대학들이 노동자들과 합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뭐랄까 좀 비겁한 그런 모습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측의 그 입장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 노동자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청소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 대학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 원하청 관계가 얼마나 제왕적인 권력 관계에 있는지. 네. 사실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 어떤 특히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원청의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하청업체의 책임을 다 떠넘기는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대학 측 입장을 보니까 청소 용역업체가 여러 대학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네네. 대학에서 결정 내리면 우리도 거기 따라가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가 구역을 나눠서 여러 청소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하는 투쟁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부의 13개 대학 사업장에서 함께 집단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에도 지금 청소 용역업체 퇴출을 요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연대에서 실제로 퇴출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 코비컴퍼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이제 갑질하는 소장과 용역업체 사장이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질하는 사람의 문제였고, 네. 지금은 이제 임금 인상 또 정년퇴직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좀 더 환경의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좀 가까이서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접하는 입장이잖아요. 학생의 네. 입장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과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청소노동자분들 청소하는 거 한번 따라다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네네, 새벽 4시에 출근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정년퇴직자가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0명이 일하던 관을 40명이서 일하게 되는, 근데 같은 시간 안에 같은 퀄리티로 끝내야 되니까 일을 네. 2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청소하시는 거 보면 땀을 정말 뻘뻘 흘리시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과 샤워실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임금 인상 요구도 같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임금 인상 440원 내지 400원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 최저임금과 올해 최저임금 차액입니다. 그 차액을 지금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학 측이 뭐랄까요? 좀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대학은 모든 문제를 방관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른 대학, 여러 대학, 13개 대학이라고 아까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또 직고용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직고용하는 대학, 네, 있는데 지금 그 13개 사업장 중에서는 없고, 네, 그리고 직고용을 하라고 사실 항상 요구를 해오고는 있지만 지금 직고용이라는 요구를
하기에는 아직 이미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직고용은 예를 들어 레벨 5라면 지금은 레벨 1인 일단 임금 올려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을 풀타임 노동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 입장에서 교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중에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건 어떤 겁니까? 진짜 다 문제인데요. 예. 근데 휴게실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노조 사무실뿐만 아니라 각 관별로 휴게실이 있는데 정말 기계들 소음이 엄청난 곳을 휴게실 같지도 않은 데를 휴게실이라고 해놓고 네, 특정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를 뻗고 앉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지어 간단한 손 씻기 그런 어떤 상하수도 설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생을 위해서라도 당장 샤워실뿐만 아니라 그 휴게실이 좀 마땅히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같이 청소 노동자들하고 일하시는 걸 같이 한번 해보고 체험을 해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소한의 쉴만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는 대학 측이 좀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연세대 다니면서 뭐 정의랑 진리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봤는데요. 네. 뭐가 정의인지는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고 또 뭐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정의가 아닐까 싶고요. 네. 또 학교가 학생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생은 곧 예비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또 비정규직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뭐 노동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기도 하는데 이런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좀 원청으로서 먼저 생존권을 지키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대 비정규직 노동 문제 공대회 집행위원장 혜슬 씨였습니다. 나를 어필하는 자기소개서부터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기업 전략까지 우리는 왜 스토리텔링에 열광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우리가 얘기해볼 책은 어떤 거죠? 네. 이게 사실 그 방송에서 그 기업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책 제목이니까 픽사 스토리텔링입니다. 픽사 스토리텔링이요. 네, 그러니까 픽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인데 픽사에서 토이스토리라든가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등을 히트시킨 스토리텔러이자 지금은 또 강연자이고 비즈니스 스토리 컨설턴트 작가로 일하고 있는 매튜 룬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픽사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해서 그 글쓰기의 방법론,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에 대한 책입니다. 아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글쓰기 강연을 해요? 요즘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근데 이 글쓰기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스토리텔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내용들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뭐부터 얘기하면 더 흥미로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구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스토리텔링에는 그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섞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뭐 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든 영상이라는 형태로 나오든 기본적인 스토리보드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 픽사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강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가는?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 픽사가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 픽사 애니메이션의 강점은요. 사실 줄거리는 되게 안전해요. 따져보면 권선징악, 결국 권선징악이고 뭐
친한 사람들, 친구들끼리 잘 우정을 또 나눈다든가 이런 건데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엔 주인공만 이렇게 딱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는 예전 같으면 그 우디 그 인형 네, 하나 우디. 그 예. 우디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 사람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결국 버즈가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둘이 우정을 쌓는 거는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 전통적인 다르지 않은데 관점을 버즈라는 관점을 가져온다든가 니모를 찾아서는요. 그 니모가 주인공이잖아요. 이름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니모 아빠의 성장 스토리인 거예요. 그 니모가 이제 아들이니까 네. 그 아들을 믿고 지켜봐주고 그런 니모 아빠가 결국 아들을 믿는 과정 이런 것들이라서 관점이 좀 다르게 접근했을 때 사람들이 신선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스토리텔링 전략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독자의 네. 뒤통수를 탁 쳐주는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거라는 네. 거잖아요. 그럼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주인공 하면 무조건 주인공한테만 집중되는데 요즘은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정이입을요. 주인공은 너무 잘났으니까 네. 오히려 그 옆에 사람들한테 조연들한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원하게 되잖아요. 네. 조연한테. 네, 그래서 더 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그런 점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네. 그럼 픽사 스토리텔링 일종의 이제 글쓰기 구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글쓰기 방법론도 같이 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줘요. 네. 네. 이게 얼핏 보면은 뭐 그냥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 네. 사람의 지금 현재 직업이요 비즈니스 스토리 컨설턴트예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기업도 그냥 우리 기업은 어떻게 창업했다 이런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전략적인 홍보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네. 그 창업자 그 헤이스팅스가 비디오 반납을 하러 갔다가 예. 너무 그 벌금이 있잖아요. 그 늦게 반납하면 예. 그 연체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창업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비디오 대회점 에서 비디오 빌리던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죠. 저희는 열만 받고 말하는데 이분은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홍보팀에서 만든 그 스토리다라고 또 고백을 해요. 만든 신화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얘기 하나가 기존 서비스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서비스가 대체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실 기업의 성장 스토리부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겠다. 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스티브 잡스가 어쨌든 그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되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대중들한테 좀 더 강조할 이야기가 뭐고 또 감춰야 될 이야기가 뭐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홍보 전략, 스토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쩐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나와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내가 얘기해야 되는지 네.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걸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나만의 뭐 책을 하나 써보겠다 이런 네. 욕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글 쓰는 거 책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네. 크게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했어요. 네. 첫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갈망이 예전보다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네. 내 컨텐츠로서 내가 대표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직업이 뭐냐, 직급이 뭐냐가 아니라 나는 이런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출판이 되게 손쉬워진 게 있습니다. 예전엔 책 하나 내려고 하면 정말 출판사가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1인 출판도 굉장히 쉬워졌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게다가 1인 출판 그 이기주 작가라고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170만 부가 나갔거든요. 예. 1인 출판이에요. 그게 이름 출판이었나요? 네, 이기주 작가가 하는 출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영업할 때도 이기주 작가가 직접 다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170만 부 팔았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다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빌딩 하나? 네. 그래서 출판이 굉장히 손쉬워진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가
작가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 이게 약간 옛날 양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양반 그 조선 전기에는 3%밖에 안 됐지만 네. 조선 후기 들어서 뭐 70%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작가라는 타이틀이 예전엔 정말 전문가스러웠지만 요즘에는 책을 내면 작가라는 이름이 붙는데 책이 내기 쉬워지니까 네. 그 작가라는 타이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도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데 나도 그 양반 타이틀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네. 자기가 책을 출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겠죠. 네. 아직도 저는 그 대열에 끼질 못해가지고 아이고.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고 계시던데. 네. 근데 욕심은 충분히 낼 법하다. 네. 왜냐하면 자기만의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직장이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 결국 내가 살 것은 나의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런 경향은 좀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용적이고 실제 정말 쓸 수 있는 네. 활용 가능한 글쓰기 작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글쓰기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뭐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이런 것도 봤고요. 네. 나탈리 골드복의 뼛속까지 내려갔어라 이런 것들 봤는데 이 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 글쓰기 책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고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작가지만 네. 그분의 글쓰기 방법을 들어보면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작가는 타고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죠?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 후크를 가지고 시작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뭐 if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지속돼야 되는지 그 후크를 로그라인으로 발전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8단어 채우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주거든요. 8단어 채우기요? 네네. 8단어 채우기. 그러면 제가 네. 8단어 채우기를 저한테 주제를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 8단어가 옛날에 그리고 매일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요. 이렇게 8단어죠. 네. 이거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제 너튜브죠. 너튜브 시안책방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를 여기를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째, 옛날에 우연찮게 TV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가서 말을 곧잘 하니까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방송을 계속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계에서 너무 이게 그냥 게스트로 소모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감에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방송을 같이 하고 있던 김난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의 조언대로 시작한 것이 바로 너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채널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고 비교적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북튜브였습니다. 마침내 2018년 3월 31일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북튜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날 이후 이렇게 꾸준히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북튜버 중에선 꽤 탄탄한 채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이 8개의 키워드를 놓고 그냥 글 쓸 때 계속 이렇게 대입해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자신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시안책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죠. 네. 하다 보면 뭐 계속 뭐 시사에 김성환의 시사에 나오게 된 이야기 이런 네. 것도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방법론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신이 설명하고 싶을 때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네. 거기 하나하나씩 그 흐름을 넣어 들어가면 네. 그럼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자기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기만의 스토리 라인이 일단 형성이 되게 되니까. 네. 근데 물론 자기가 그걸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말 스토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알려준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쉽게 뭔가를 글쓰기 할 수 있는 자신감 없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글쓰기는 소설이나 이야기를 쓸 때 다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소설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즈니스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비즈니스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런 라인에 적용해서 이 책에도 그런 예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같은 스토리라인을 적용했을 때 자기가 몬스터 주식회사를 만든 그 예를 보여주고요. 네. 또 그거를 얼굴책 있죠. 그 라인을 똑같이 적용해서 얼굴책의 창업 스토리를 하는 걸로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라인에 따라서 방법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게 이제 개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취준생 같은 경우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저는 네. 이런 사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꿈꾸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렇죠. 뭐 이런 스토리로 가면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네. 제가 왜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느냐 하면요.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자신감을 좀 키워주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성을 하고 글쓰기를 했을 때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오히려 지금 어린 친구들은 맨날 예. SNS 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예전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쓰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되게 검증된 그런 방법론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을 키워주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SNS에 누가 뭘 보냈는데 그걸 굉장히 친절하고 네. 쉽게 설명해 주면서 좀 재치 있게 뭔가 네. 답장을 달아주고 싶은데 네. 썼다 지웠다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건 뭐 긴 글쓰기가 아니라 아주 짧은 글쓰기에도 네.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땐 이모티콘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아주 좀 젊은 감각이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이모티콘도 계속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 유행에 민감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구독 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주 실용적인 제안들을 네. 저한테 계속 해주셨습니다. 네. 글쓰기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다. 네. 아주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